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참과 거짓은 언어로서만, 명제로서만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현실과 이렇게 매치시켜 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비트겐슈타인이 저 논리적 그림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27쪽 3번 명제부터입니다. 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 3.001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가 뜻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태에 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칸트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사유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종합하는 능력이었죠. 5가지의 감각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유의 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어떤 하나의 표상으로 다양한 표상들을 포함시키는 것, 포섭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유였다고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요, 우리의 현실을 언어로서 구사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리는 것, 이걸 보고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거나 떠올릴 수 있다라는 말은 그것을 언어로서, 즉 우리의 말로서 이렇다 저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가, 이 논리적 그림이 바로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다.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3.01 참된 사고들의 총체는 세계의 그림이다. 3.02 사고는 그것이 생각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또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3.03 우리는 비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네,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것,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총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학생이 사용하는 언어,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청년들, 중장년들, 노인들이 사유하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세계를 알려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와 그 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므로 생각과 사유가 작을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경험이 다양해지고, 그러므로 언어로서 구사하고 묘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테니까 결국엔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넓을 겁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묘사는 논리적 그림이니까요. 철저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걸 사고들의 총체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과학적인 것이나 수학적인 것으로서 적합하게, 정확하게 세계를 묘사하는 것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유도 점점 넓어진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우리의 경험과 세계를 확장시키는 가능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비논리적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요, 비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용이라든지
해태라든지 유령이나 귀신, 뱀파이어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트겐슈타인에겐 다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거나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지식이나 알매 불과하다고 말을 할 것 같네요. 3.031 사람들은 일찍이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만 제외한다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노라고 말했다. 요컨대 우리는 비논리적 세계에 관해서는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032 논리와 모순되는 어떤 것을 언어에서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기하학에서 공간 법칙들과 모순되는 도형을 좌표로 묘사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존재하지 않는 점의 좌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3.0321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사태를 공간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지만 기하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사태를 묘사할 수는 없다. 3.04 선천적으로 올바른 사고는 그것의 가능성이 그것의 참을 조건부로 하는 사고일 것이다. 3.05 하나의 사고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 수 있을 경우는 그 사고 자체로부터 비교 대상 없이 그 사고의 참됨이 인식될 수 있을 때뿐이다. 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함구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요.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이 중요하게 되면서 중세 때부터 가졌던 어떤 신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 자연의 법칙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 존재, 신에게서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신의 자리를 그쪽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요,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계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고 올바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하학에서 보자고요. 위도와 경도로 나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이것은 정확히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도와 경도로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위도와 경도로서 정확히 표현이 되어야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애초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논리에서 모순되는 것은 저렇게 위도와 좌표로서 어느 공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042의 명제는 제가 명확히는 잘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이 명제 하나하나를 툭툭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맥락에 비추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이 구분한 물리학의 법칙과 기하학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하학의 법칙은 아마도 뉴턴이 제시했던 3차원 세계의 어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학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 그 외에 발전된 물리학을 통해서 3차원적인 세계를 넘어서 여러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때에서는 지금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겪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물리학적인 법칙에 역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벌써 물리학 이론들이 3차원적인 세계를 넘어서 다른 고차원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기하학적 법칙은 3차원 세계 내에서 행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3차원적인 사유 내에서 공간이 휘거나 시간이 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제를 두고 있는 이 법칙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전제를 두고 있는 3차원의 법칙, 3차원의 세계 내에서는 엄연히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여러 법칙들에 의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전제를 흔들지 않는 한은 거기에서 설명되지 않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 기하학의 전제보다 상위에서 기존의 물리학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에서는 꼭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과는 동그랗다, 빨갛다, 향기가 좋다,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과의 시각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때는 빨갛다와 동그랗다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시각 정보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난다,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단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각각은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촉각 정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앞에 말했던 전제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애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무시한 거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자신이 없고 대신 이걸 저의 경우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해석했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더 좋은 해석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거나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되다, 그릇되다,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하는 건 엄연히 일정한 조건에 입각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사유하고 언어로서 명명하는 것이라니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은 시각 정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귀는 청각 정보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의 코는 후각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과 귀와 코처럼 우리의 객관적인 경험을 가능하기 위한 이런 확실한 전제, 참된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만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죠? 설명하는 저도 너무 만만치 않은 책이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이해하는 비트겐슈타인 해석이고요. 저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책들과 해석 중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이니까요. 저의 설명도 너무 절대적으로 절대화해서 따를 필요는 없고요. 대신 저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라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우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보자고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힘내라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